자, 근데 요즘에 말이죠. 10대를 습격한 극우 알고리즘 정말 네. 심각합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안 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 이런다면서요? 1년 넘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책 1020 극우가 온다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사실 네. 지금 거의 예언서가 됐습니다. 아하. 배제구 사태 때부터. 예.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주 일요일쯤이죠. 그때 이제 제가 5.18 네. 그런 극우들의 모욕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네. 그 제 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그 공유, 리트윗 해주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또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예. 그 이후에 배제고 사태가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 그러네. 또한 예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이게 예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병적으로 존재하는 이 현상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밝혔을 뿐인데 네. 그게 며칠, 뭐 몇 주, 몇 달 지나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극우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극우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 세대를 극우라고 통칭하냐 뭐 이런 비판이 오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극우화라는 단어는 일단 세대가 극우 쪽으로 좀 저면들고 있다라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극우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잠실 선관위 사태가 갑자기 크게 부흥했던 이유도 예.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라는 세계관이 네. 청년들 사이에서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 부정선거 맞네 라고 하면서 이제 잠실에 튀어나왔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행위인데요. 지금 10대들을 습격하고 있는 극우 알고리즘이 인스타그램 기반이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순간도 이 알고리즘 전쟁, 문화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요. 이런 게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쵸. 네.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예. 레거시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분들 많이 조명하고 있잖아요. 네. 청년 세대에서요. 전 네. 메가 프로젝트로 컨텐츠 만드는 거 아예 못 봤습니다. 어. 오히려 국민의힘이 발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호남 뭐 차별 뭐 호남의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컨텐츠가 된 거 봐서도요.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를 가져다 주는지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컨텐츠는 저밖에 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묻힌 동안에 어떤 게 흥행했냐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하라는 정부 공문이 내려왔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습니다. 가짜 네, 뉴스가. 산업부와 노동부에서 관련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시다시피 가짜 뉴스는 퍼지는 게 빠르지 그 바로 잡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극우 알고리즘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뼈아픈 부분이 이대로면요.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4년 뒤에 온전히 청년들에게 그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유도 이 시점에 민주당이 이 문화전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뛰어들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그냥 이대로 진다는 겁니다. 예. 2030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세미나가 또 지난주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던데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가장 예. 중요한 거는 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가 청년 세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막힌 병목을 우선 뚫어줘야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민주진보 진영이 어떤 걸 더 해야 되는가, 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지. 지금은요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시혜적 정책을 하든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병목을 풀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있는 좋은 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없는 가짜 뉴스는 마구잡이로 번지고 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문화 전쟁의 개념조차 없는 민주당의 상황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는데 자 말씀하신 내용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문화 전쟁의 개념조차 없는 데서도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제 알아차린단 말이죠.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것도 준비가 잘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정청래 당 지도부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요. 좀 자기 정치 하셔도 된다. 근데 어떤 자기 정치를 전 기대했냐면요. 네. 민주당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정책을 해나갈 것인가. 특히 AI 시대 그리고 AGI 시대에 네. 모든 노동이 대체됐을 때 네.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러면서 비전을 보여주면서 자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1인 1표제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아이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이요. 예. 아까 이제 아침 브리핑 때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금 당 활동을 2022년부터 해오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고관여층으로 이렇게 키보드 배틀 뜨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노회찬 의원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나 이때는 민주진보 진영이 그래도 진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민주진보 진영이 과연 진보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특히 1020 세대가 왜 이준석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이해조차 하지 못하세요. 근데 제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주변 친구들, 특히 명문대가 있는 그 지역구에서는 표가 더 나왔던 거 아시죠? 대선 때. 아, 그렇군요. 예. 뭐 예.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주요 대학이 있는 곳에서는 그 동에서 득표율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의 득표율이. 예. 그랬을 때 대체 그 학생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취재를 해왔을 때 그 친구들은 늘 답이 명확했어요. 이준석이라면 뭘 바꿔줄 것 같아서 우리 사회에 뭔가를 바꿀 것 같아서 소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저세대에게 저항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준석이라는 아이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보라는 이미지까지 가져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하. 전 여기에 굉장히 큰 핵심과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뭔가를 바꾸겠다고 뛰쳐나오나요? 특히 청년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뛰쳐나오나요? 전 여기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요 응원봉 현명이라고 많이 불렀죠. 네네네. 근데 응원봉 세대, 특히 예. 2030 여성들이 광장에 나오면서 그토록 바랬던 아젠다 지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당이 해줘야 된다. 정부는 지금 이 AI 시대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그 길을 뚫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청년들, 특히 응원봉 세대가 그토록 바래왔던 아젠다들은 당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이 듣고 당이 입법과 최소한의 그런 것들로 보완해달라. 네. 보완 수사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놓치고 가고 있는 이 취약한 아젠다들을 보완해달라고 그토록 말씀드렸는데 뭐 통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걸 여쭤보세요. 2030 지지 잡으려면 어떤 정책을 해야 돼요? 심지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계속 여쭤보셨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청년 정책이란 건 저는 사실 허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혜성 정책도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뭘 주냐 바라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또 할당제도 그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지 나오는데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할당제가 아니라 뭐 네.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데 오픈 그 프라이머리 경선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사회가 구축해 놓은 그 기득권이라는 그 천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능력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그대로 경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 경선할 때요. 네. 돈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 아젠다가 중요한가요? 이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써서 입당 원서를 많이 받냐가 구의원 경선의 가장 주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점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열어주는 걸 기대한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청년 탈모약 그 건보 적용 문제가 청년 있었잖아요. 탈모. 이거 청년, 남성,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각각의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에서 네. 다 반대했고요. 심지어는 반대의 정도가 너무 셌어요. 왜 그럴까?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였냐면요. 예. 나라가 이렇게 돈을 써도 돼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혜성 정책이 오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래 미래에 결국 청년 세대들이 다 뒷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 공포심이 예. 이 야당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입하고 선동하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지금은 이 굴레에 걸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 대체 불가의 민주당 그리고 수요자에게 빠르게 응답하는 민주당도 있지만 얼마 전에 시작한 게 미래기금까지 시작하셨잖아요. 네. 미래기금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건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았을 때 네. 내가 희망이 있다. 저는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민 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저도 윤석열 정부 때 진짜 심각하게 이민 가야 되나를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는 뭐 거의 2,200, 2,400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는 4만이고 그때 삼성전자 망한다는 소리 엄청 나왔어요. 글쎄 이 말이야. 서초라인의 뭐 부실 이런 거 많이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이 있는 거.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에 투자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못 느꼈던 건데 네.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가는 길 저는 길이 보이거든요. 확신을 갖거든요. 네. 그러면 희망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쨌든 민주당은 문화전쟁의 토스 알려야 되고 이런 희망을 전파하는 게 청년 정책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 보내신 제이리 8445님 감사합니다. 광주고 학생들은 광주 일고 학생들은 합동 참배 가면 안 됩니다. 반성하지 않고 억지로 순간만 모면하려고 오는 배제고 학생들이 작정하고 도발해서 광주고 학생들을 폭력배로 몰까 걱정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근식 교육관님이 이 반응들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카 키무라 6598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만엔 보내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미카 키무라님이시네요. 정민철 청년 응원합니다라는 글 남겨주셨고 감사합니다. 토마토 오네어님 라마다 르네상스 멤버십 되셨고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참 이게 정치인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화제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언론에 주목받고 너무 좋죠.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근원적인 치유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염려를 지금 우리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는 하고 계십니다.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8월 17일에 있을 전당대회 때. 그냥 뭐 청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나 그거 안 한다. 나는 선출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열심히 또 레이스를 뛰고 있는 중입니다. 예.